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8월 30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 편곡지 하나 골랐고요. 대문사전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몇 주 됐죠. 한 달 정도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들어간 숫자는 뭐 6대 정도인 것 같아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나토 각국들이 뭐 약속한 것도 다 합치면은 뭐 한 60대, 80대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년 말까지. 그렇지만 그들 나라들의 태도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 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그만큼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에 하나 예상했던 숫자가 다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전투기를 하나 새로운 것을 옮기려 타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대부분 러시아 전투기를 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보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에 공중 전투라는 것이 항공 전력을 운용한다는 것이 비행기 혼자 하늘에 딱 떠가지고 다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공위성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특히 조기 경보기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전장을 통해서 그 전투기의 조종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정보들이 교류가 되고, 방어는 방어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그렇게 짜임새 있게 돼야지만 전력이 제대로 운용이 되거든요. 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뭐 심지어 100대까지 제공이 되고 다른 조건들이 다 충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종합적인 전력을 봤을 때, 물론 지금도 미국이나 나토에서 여러 가지 정찰 자산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지만 자기 나라 것처럼 본격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대가량이 다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황을 바꾸기는 사실은 어렵다. 예. 그렇다고 뭐 F-16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이냐? 훌륭한 전투기지만 지금 이 세상에 어느 전투기도 천하무적이다, 이런 전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가진 러시아예요.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떨어진 건데, 지상에서도 지금 한 2대 정도 지난 월요일 날 대규모 이제 폭격이 있었죠. 쿠르스크 진입에 대한 어떤 대응 성격으로 군사 공항들도 타격을 좀 입었는데, 거기서 한 2대 정도의 F-16이 소실됐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어요. 소문이. 하늘에서 하나 떨어지고 땅에서 2개 격파되고 있으니까 6대 보냈는데 절반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한 대는 확실히 없어진 게 확실해요. 사라진 게. 조종사와 함께. 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런 보도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쪽에서 나왔어요. 네.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어제, 지금 이게 몇 시간 안 됐어요, 나온 지가, 보도가.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저도 여러 자료를 봤는데, 월요일 날, 지난 8월 26일 날, 그때 러시아가 대규모 반격을 가했을 때 주로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했죠. 예.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공격했습니다. 주로 에너지 인프라 또는 뭐 수송 인프라들을 공격했어요. 군사시설 포함해서. 자, 그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F-16이 처음으로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그때 이스라엘 공습했을 때, 탄도탄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상공에 도착한 것들은 아이언돔 시스템이 많이 격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언론 보도상으로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속도 자체가 아음속이기 때문에 비행기보다 느리거든요. 예, 뭐 드론의 속도를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그 외 다수는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전투기들에 의해서 공중에서 요격을 당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을 비집고 그것을 이렇게 방어가 되리라는 것을 이란이 사실은 알고 한 것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서 핵심 시설 몇 군데는 파괴를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저 그때 큰 이유가 됐던 이라크인가 레바논인가 시리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대사관을
공격해서 이란 장성이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한 드론 공격이 아니라 F-35를 이용한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여한 모사드 사령부와 F-35 기지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자,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자, 그때도 미군기들이 출격해가지고 F-16 많이 떴을 겁니다. 아마 현재 미국 공군의 주력이 F-16이에요. 네. F-35 최대 출력을 못 걸어 쓰는데 전투 환경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뜨거운 감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F-22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그 친구들 한 200여 대 정도,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대충 비슷한 숫자일 것입니다. 한 200대 정도 생산했는데 추가 생산이 없었고 개량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공군에서는 없앤다 그러는 거잖아요. 퇴역시킨다고. 근데 상징성 때문에 의회에서는 살려둔다 이런 건데 그냥 돈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동 가능한 것은 100대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한 900, 1000대 가까이 가지고 있는 F-16이 미국 공군의 주력이에요. 자, 그걸 띄워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주로 순항 미사일과 드론들을 요격했던 것인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띄운 거예요. 근데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러시아 미사일이 목표로 했던 것은 다 맞았다. 이스라엘처럼 깔끔하게 막아내지 못했다. 자, 이거 왜냐면 F-16이 6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그 와중에 도중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썼던 F-16 중에 하나가 추락했다. 조종사가 사망했다. 첫 보도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라고 났느냐? 조작 미숙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단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의견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테트리안 미사일에 의한 5인 사격으로 팀킬을 한 것이죠. 예.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알렉세이 메스라는 이번에 사망한 우크라이나 조종사입니다. 콜네임을 문히시라고 썼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내지는 나토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서 연수를 받아서 F-16을 지금 이제 조종을 한 거거든요. 그 기간이 모르겠습니다. 작년 정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공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내가 기종을 바꿀 때 교육을 받는 그게 있어요. 프로토콜이. 예. 그러면 그게 조종부터 해가지고 익숙해서 내 몸처럼 이전에 조종했던 전투기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조종사 숫자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작 미숙으로 추락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보통 조종 실수다? 전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민간에 떨어질까봐 뭐 악착같이 조종관을 잡고 있다가 같이 사망했다. 이런 것은 적용되기 좀 힘든 상황이라서 보통은 고장이 났다 그러면 탈출이죠. 뭐 다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이제 의구심이 이제 떠오른 거죠. 예, 조작 미숙이면 잘못했네. 그러면 비상 탈출 이건데 그래서 적기에 러시아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피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대공 미사일에. 왜냐하면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위력이 지대공 미사일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바로 적사할 수도 있지만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도 중량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자면 이런 경우는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에 걸렸다. 그래서 탈출할 기회도 찾지 못하고 격추당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이에요. 저도 거의 동의가 되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장 반대쪽에 의견을 들은 거죠. 러시아군에서 피격당이 아니고 조종 미숙으로 결국 또 우크라이나 공군에 흠집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미국의 자존심을 가능한 한 적게 해치는 방안으로 답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12시간 만에 휙 바뀌는 거죠. 그것도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파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에 당했다. 자, 우리 공군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우리 피하 식별 장치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쏘려고 해도 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가 그거거든요. 주고받는 그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레이더든지 뭐든지 간에. 그래서 발사 자체가 안 돼요. 우군기면. 자, 여기서 뭐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코드가 안 됐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가 개량형이 아니고 옛날 버전이다. 이거는 78년도부터 생산된 기종이에요. F-16은 엄청 오래됐잖아요. 어제 소개해드린 라팔 같은 경우는 80년대고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개량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기체 가장 싼 거를 보낸 거예요. 저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도 그렇게 보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자기 오판으로 인해서 저게 적기인 줄 알고 겨냥해서 발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적기인지 뭐 미사일인지 뭔지 모르고 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미국이 과연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걸 보냈느냐, 아니면 그냥 늘어뜨리기 위해서. 이거 홍보는 많이 하거든요.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뭐 수많은 뭐 언론에서 나팔을 불어주잖아요. 전황을 바꾸겠다. 최고의 무기가 왔다. F-16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고작 6대. 저는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드려왔습니다. 그 6대든지 뭐 20대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으로서 전황을 바꿀 수는 없다. 자, 거기다가 꼼꼼히 더 들여봐서 이렇게 조종사가 손실되기 시작하면은 비행기를 주더라도 조종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뜨고 착륙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비사일로 싹 다 교육시켜야 되는데 됐냐? 미군이 들어가서 도와준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트리엇 포대 같은 경우도 그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전문 직종이잖아요. 군에서도. 그게 그러면 지금 거의 괴멸 단계에 있는, 그리고 예전에도 패트리엇 포대가 몇 개 날아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조작하고 있느냐, 지상에서도.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영국에서 그러듯 독일에서 그러듯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은 미군들이 가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거기다가 피하 식별도 없다. 옛날 기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군을 떨어뜨렸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종사가 전사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 패트리엇에 의한 격추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지금. 네. 자, F-16이 지금 미국의 주력기인데 F-16의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주력기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걸 보면은 각 나라의 공군 전력의 위상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USA Today 자료죠. 24년 7월 달에 나온 자료예요. 우리나라 상황은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접하였던 정보하고도 비슷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97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미국 공군의 주력이라는 말씀 드렸죠. F-35 아닙니다. F-35A형 아닙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전투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엔진을 최고 출력을 쓰지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나라에서 이미 스텔스라는 부분은 모든 전투기 기본이 돼 가고 있고, 특히 미국의 가장 적국인 나라들은, 적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이미 스텔스기를 잡는 기술들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예. 없으면 손해지만 있다고 해서 보상되는 건 그런 시절은 지났죠. 그래서 F-35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뒤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터키가 243대나 가지고 있어요. 상당하죠. 이스라엘이 224대 상당하고, 이집트도 218대, 한국은 167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축에 들고, 우리는 여기다가 F-15를 한 또 60대 정도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KF-21이 등장할 거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180대가 도입이 됐죠. 도입이 됐는데 그중에 사고로 13개 정도를 잃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만큼 가지고 있고, 저걸 지금 최신형으로 개량을 다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167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F-16 전체를 최신 기종으로 개량해서 수준을 맞추고 있는 나라들은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초기분하고 최신형은 성능 전혀 다른 비행기예요. 자,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A사 레이더 들어가는 거하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전장, 그 용도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골 보강, 예, 오래 쓸 수 있도록.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자원이 흩어져 있어요. 여기저기에 F-35는 F-35대로 사야지,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그게 또 돈이 들어가야 되지. 자, 그래서 지금 F-16을 최고 기종으로 미국 공군이 삼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F-15EX 그 급을 지금 좀 추가로 사고 있죠. 그거 사는 데는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잉이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보잉사 제품이거든요. 자, 그걸 사주면서 보잉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EX 비싼 값에 사주고 1,000억이 넘어요, 그거. 그리고 T7 무리하게 계약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보잉의 방산 부분이 돌아갈 수 있게, 뭐 그렇다고 해서 보잉이 100% 만족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한 60대, 59대 정도 가지고 있는 F-15도 EX급으로 지금 개량하기로 했죠. 왜 이전 정부에서는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일본도 숫자를 확 줄인 거잖아요. 개량 부분을 줄이거나 해서 보잉이 너무 세게 부르니까. 자, 우리도 저울질을 하고 있었죠. 예, 서로 이제 협상.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냥 예전 가격으로 그냥 세게 결정해버렸죠. 어쨌거나 우리는 F-16도 그렇고 F-15도 그렇고 가장 최신형으로 다 갖추게 될 겁니다. 그게 몇 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30년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KF-2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FA-52 또 개량이 되겠죠. 추가로. 자, 그러면서 하이로가 되는 거고, 그런 구도가 성립되기 완성되기 전까지는 F-16과 F-15로 같이 간다. 엄청나게 짜임새 있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웬만하면 국산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고장이 나게 되면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이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돈이 든다는 문제가 아니고 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 이런도 뭐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싼 거를 줬다. 옛날 거를 F-16을 그게 미국 쪽 전문가들이 지금 짐작하는 바입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도 창고에 보관했던 걸 줬을 거예요. 최신형이 아니라. 예. 자,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는 전황을 바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것은 전쟁을 계속 질질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내서 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을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간다. 그래서 죽고 나는 건 우크라이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푸틴하고 파워 게임을 한다고, 힘겨루기를 한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절대 낮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을 끝낼 것을 공언하고 있어요. 당선만 되면 11월 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대수, 많은 대수가 지금 지난번에 에이브람스 지원했을 때처럼 레오파르드 전차 독일에서 지원했고, 뭐 또 영국에서 이제 그들의 전차, 뭐 캐나다까지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들 국가들이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그들이 원하는 숫자를 받기는 어렵다. 받는다고 해도 운용하지도 할 수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 이게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인데 미사일의 형상을 봤을 때는 뭐 최신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게 여러 개 포대를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마징가 제트 같은 지위를 좀 부여받고 있는 미사일인데, 사실 우리 천궁2 수출권을 보면은 UAE하고 한 1년이나 1, 2년 있다가는 사우디로 사갔는데 그 후보군에 항상 같이 거론됐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미사일이고, 예. 자, 그래서 우리 천궁2급이랑 좀 비슷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계속 밀리고 있죠.
음, 음.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송영무 국방장관이 우리 어, 천국 미사일의 개발을 다 된 것을 계속 유보시키고 연기하고 이렇게 행동을 취했단 말이에요. 음. 자, 그랬던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사가라라는 어떤 미국 그 군산 복합제 압박이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다뤘죠.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압박을 행사하는 거예요. 저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미사일 개발하겠다. 이거 자체가 그들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 먹이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에 있는 검은 머리 미국인들도 엄청나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덱스 같은 데나 DX 코리아 같은 데 가서 관련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느낌이 탁 옵니다. 여기는 당연히 내 먹이사슬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감히 너희가 직접 무기를 개발해?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자주 국방의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송영무가 천궁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자리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거로밖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그는 잘려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에서. 네. 자, 그러게 그때 끊어졌으면 우리 LCM 개발 이런 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해군력을 엄청나게 신장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 LCM 미사일도 지금 SM2, SM6가 당연시 됐을 거예요. 다 같은 회사 제품들이 뭐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죠? 레이시온 아니면은 뭐 로키드 마틴 거니까 이게 레이시온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수조 원의 시장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송영무의 결정이. 천궁을 죽였으면은 우리는 SM 개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나 UAE에 이런 미사일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나은 미사일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걸 죽이려고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그 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노선과는 어긋나면서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도 지금 탁 들어오자마자 한 게 바로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저했던 F-35 추가 도입 4조 원, 아파치 헬기 미국에서 생산 중단될 것을 또 사죠.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벌써 한 10조 날아갔잖아요. 국방비가 막 늘어납니까? 국내 생산 무기, 국산 무기의 도입 분량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패트리엇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났고요. 자, 이게 이제 진실의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것도 참 복잡해요. 이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누구냐면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집권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집권당이니까 젤렌스키랑 같은 당이에요. 여성 국회의원인데 그가 한 말을 러시아가 실어날랐고 그것을 인도 언론이 또 퍼날랐어요. 거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서방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소스에 따르면 F-16은 패트리엇에 의해서 격추되었다. 소통 부조화로. 저 공군 쪽하고 대공 미사일 쪽하고 손발이 안 맞았다. 그래서 적으로 오인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민간인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IFF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거. 그게 심지어는 전차들하고 장갑 차량에도 있어요. 오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거미가 지는 컴컴한 속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탱크 하나가 탁 등장한다. 자동 조준 시스템이 확 돌아갔다. 바로 누르고 싶죠. 그런데 피하 식별 장치 IFF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찰나의 순간에 서로 교신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아군이다. 그럼 발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뭐 기본적인 장비예요. 네트워크 전장에서는. 그럼 공군과 미사일 간에는 지대공 미사일 간에는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수많은 좌표들이 떠다니겠습니까? 우리의 천궁2 레이더에 그걸 적군 아군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심지어 발사가 되더라도 그 미사일이
목표에 근처에 도달해서 서로 교신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해가거나 자폭하게 돼 있을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아예 발사조차 안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지만, 예, 그것도 뭐 한 번, 두 번, 두 가지 청 이상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팔다리가 완전히 따로 놓은 것이고, 미국에서 지원한 무기들끼리 서로를 죽인 거예요. 애꿎은 우크라이나의 유능한 조종사 한 명 포함해서. 그래서 F-16 전체적인 전력의 조율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 체계적 전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이걸 준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체를 줬다? 전쟁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죠. 신용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F-16이라는 기체는 되게 오래된 기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또 어디서 어떤 걸 구해다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최신형을 줬을 리는 만무하다. 가급적 옛날 걸 주려고 했을 것이다. 미국 방산업체가 소모된 분량을 메꿀 때는 최신 버전 값을 받고 메꿔 넣겠죠. 자, 그러자 이걸 통해서 저건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젤렌스키한테 그렇게 한 거는 지금 그 정치판도 엉망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같은 당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된 내용이 거짓말 그만해라 이겁니다. 거짓말 그만해라. 네. 자, 그래서 미국 국방부 쪽 대변인이라고 봐집니다. 이 여성은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반응이 나왔어요. 보통 이러면 사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패트리엇에 떨어진 게 맞구나. 자, 정리를 조금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6대 갔는데 한 대는 공중에서 격추됐고, 지상에서도 그때 지난 8월 26일 날 월요일 날 공격으로 2대 정도 파괴됐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최대 80대까지 뭐 여러 나라에서 각출을 해서 준다 돼 있는데, 이 80대를 다 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걸 전력화할 수 있느냐? 조종사?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한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여태까지 러시아 비행기를 몰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정비라는 부분이 있죠. 예. 자, 비행기가 1시간을 뜨려면 아마 그래도 미국 기준으로는 F-16 같은 경우는 되게 정비 부담이 적은 기종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은 들 겁니다. 1시간 뜨기 위해서. 그럼 그 정비사들 전부 다 교육 서로 시켜야 돼요. 보급 시스템 구축해야 돼요. 이거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러려면 미국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치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크라이나 전력이 될 수 없다. 효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 조기 경보기라든지 지상의 각종 레이더 시스템, 결국 아까 대공 미사일망 같은 거하고 다 합쳐져서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늘 사건도 그렇지만 그런 게 조율이 전혀 안 된다. 그냥 달라 이렇게만 한다는 거죠. 말뿐인, 예, 지금 벌써 끝났을 전쟁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전 세계 여론을 계속 마사지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최선을 다하고 있던 나토가 이런 분위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초기형 F-16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신 기종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M1 에이브람스 전차도 이런 비슷한 몰락을 맛봤는데 그래서 결국 전선에서 빼버렸잖아요. 미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했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인데,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린지 그램이라는 미국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가 지난 8월 13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키예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마 F-16 전달되고 얼마 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나 나토에서 은퇴 조종사들이 있으면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와서 F-16을 좀 조종해 줄 수 없겠냐, 그런 사람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투기를 준다고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잘 운용할 수 있는 조종사와 정비나 모든 시스템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그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로 끝낸다.
즉 이런 무기 지원 안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야 할 태세를 계속 공언을 하고 있죠. 주요한 어젠다로서.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미국 국내에 쓰겠다. 자,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케네디 암살에도 군산 복합체가 관련돼 있다고 봐지고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그들이 암살했다고 봐지는 거잖아요.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갈 먹거리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트럼프의 주장은 엄청나게 군산 복합체 입장에서는 도발적인 발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그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래 벌어놓고도 계속 더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에이브람스 전차 지원해주고 F-16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 구멍이 난 부분은 다 메꿀 거예요, 당연히. 그게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방산업체에 가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같은 당에 린지 그람 상원이나 의원이나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와서 희생할 사람이 없느냐, 이런 전통적인 미국 패권주의적 발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 인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에이브람스 전차 그때 파괴됐을 때도 하고 똑같아요. 자, 에이브람스 전차도 이게 오래된 플랫폼이고 최신형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기력한 전차는 또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울어진 전장에서 전차 몇십 대 보낸다고 이게 전황이 바뀌느냐? 전력을 육군의 공격 전력을 구성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꾸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미군이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궁지에 몰리니까 썼고 이런 사단이 났죠. 그래서 몇 대 잃고 나서는 전방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 상징성, 미국의 어떤 절대성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실을 줬기 때문에 그때 똑같았어요. 이걸 비행기로 F-16으로 바꾸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그 이후에 늘어난 적도 있고 2023년 1월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이브람스 전차 31대 보낸다. 독일은 레오파르드 14대, 캐나다 레오파르드 5대, 영국 챌린저 14대, 도하 64대 보내겠다. 이래놓고 다른 나라는 다 보내고 미국은 제일 늦게 보냈어요. 안 보내려고 하다 겨우겨우 보낸 거거든요. 자, 이때 한번 이제 그 양치기 소년 같은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F-16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문제 안 보냈어요. 보낸다고 그러다가 말을 주섬주섬 주워 담아서 뭐 연말에 보낼게.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10여 대 보내기로 했는데 결국 그래서 미국이 가장 먼저 보내게 된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은 안 보내도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대선이 어느 쪽으로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론의 마사지용이고 또 미국의 군산 복합체 입장에서는 푼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지 다시 한번 불을 쉽게 붙일 수 있잖아요. 큰 몫이 떨어지는 거. 예,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안 물러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에 진공을 했을 때 정말 자살 공격이라고 했죠. 모스크바까지 달려가지 않을 다음에는 결국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거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산복합체의 생각은 감히 그렇게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길론에 자연스럽게 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전면전으로 이끈다. 그러면 끌려 들어오는 건 일단 나토군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미국 스스로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저게 좋은 게임이에요. 미국민 자체가 살상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여론에 부담이 적어요. 월남전하고 달라요. 유럽의 군대에 막 밀어넣는 거죠. 전면전으로 화하면 원자력 발전소 파괴됐으면 전면전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핵공격에 준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유럽 나라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이 폴란드 같은 데 이렇게 될 거예요. 군사력 센데 우리 무기 많이 사갔잖아요. 그럼 군산 복합체는 또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계속 멍청하게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저기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야 돼요.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이 저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대리 전쟁이고 우리가 촉발한 거다. 이런 말을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푸틴을 계속 악마화 시키면서 그 일부가 우리에도 전염돼 있잖아요. 우리 언론에도. 근데 웬걸 그가 트럼프 지지선을 하면서 차기 정부의 주력이 될 수도 있다. 야, 이 정도면은 미국의 지금 대선 가도가 얼마나 목숨을 건 피 튀기는 전장터인지 이때까지 미국을 주물러 왔던 지난 수십 년간 주물러 왔던 군산 복합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네디,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암살 시도까지 개별적일까요? 아니면 다 같은 세력이 뒤에 있는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시. 이런 데까지 생각이 이어지게 돼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